1945년 8월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의 도쿄통신연구소라는 작은 라디오 수리점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다니며 들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의 워크맨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천하의 소니가 닌텐도에게 이따위 대접을 받고 가만히 물러나실 겁니까? 그렇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의 개발이 승인됐고 이날 소니는 닌텐도에게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1945년 8월)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의 해군으로 복무하며 군수품을 납품해서 알고 지냈고 마음이 잘 맞았던 두 사람이자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이부카 마사루와 모리타 아키오였죠. 전쟁이 끝났으니 이들은 헤어져 각자의 삶을 살게 됐는데 군수 물자를 납품하며 전자지식이 있었던 마사루는 도쿄에 폭격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던 니온바시 백화점에서 도쿄통신연구소라는 작은 라디오 수리점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전국이 전쟁의 폐허였으니 복구통에 소형 통신기기를 수리할 일이 제법 됐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때 마사루는 신문에 자사의 기술에 대한 기사를 냈는데 이걸 우연히 보게 된 아키오가 예전부터 죽이 잘 맞았던 형 마사루를 만나러 찾아갑니다. 다시 만난 그는 역시나 마음이 잘 통했죠. 전쟁은 이제 끝났으니까 자신들처럼 전쟁 때 전자기술에 등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일반 상품을 만드는 데 써먹고 새로운 기술로 창의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보자. 거기다 전쟁으로 전국이 폐허가 돼서 통신망이니 방송국이니 여기저기 복구할 게 넘치고 라디오가 한창 보급 중이니 이 라디오 시장은 우리에겐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니 둘은 의기투합 같이 사업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1946년 20명의 직원들과 함께 이름부터 뭔가 공대생이 질 것 같은 딱딱한 이름 도쿄통신공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됐으니 바로 이것이 지금의 소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마사루의 나이 38세, 아키오는 한참 동생인 25세였으나 아키오의 가족이 투자금을 낸 덕에 실질적인 주주는 아키오 쪽이었으며 마사루의 장인인 타몬 마에다가 전 문부 대신 출신이라 유명인이었기에 회사 간판으로 일대 대표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은 했지만 실상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창업부터 자본금이 딸렸어서 하다못해 인두 같은 기본 공구조차 없어 직접 만든다거나 망가진 오토바이 같은 게 보이면 그걸 냅다 분해해서 재료들을 만드는 지경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라디오 수리와 전기장판 제작, 전기밥솥 같은 소형 전자제품들을 만들며 겨우 연명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마사루는 우연히 미군들이 쓰는 녹음기를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에서 쓰던 것보다 미군용 녹음기는 훨씬 작고 가벼웠기 때문이었죠. 자세히 살펴봤더니 기존 일본의 녹음기는 강철의 와이어를 쓰는 방식이었는데 미군용은 테이프가 들어가 있어서 작고 가볍고 음질까지 좋았던 거였죠. 그래서 마사루와 아키오는 우리도 저 작은 녹음기를 만들어 보자고 결심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기술을 배울 수가 없었으니 그렇게 맨 땅에 헤딩 온갖 시행착오 끝에 1951년 1년 만에 45kg짜리였던 녹음기를 13kg짜리로 줄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H1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때부터 마사루가 2대 사장 자리를 맡게 되고 소니의 가전제품의 모토이자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바로 집집마다 하나씩은 있는 커다란 가전제품을 소형화해서 개인화로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소니가 만든 녹음기는 방송국과 교육부에 납품을 하며 자금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이제 마사루는 전자제품의 선진국이었던 미국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에선 녹음기 근황이 어떨까 동향을 살피고 싶었고 그래서 1952년 3개월간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마사루는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선 오히려 일본보다 녹음기란 걸 쓰질 않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미국에서 결정적인 소식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벨 연구소라는 곳에서 트랜지스터를 발명했고 이 제조 기술을 판매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거였죠. 그동안의 라디오는 비싸고 무겁고 수명도 짧은 유리관 속에서 신호를 증폭하는 진공관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트랜지스터란 친구는 반도체를 이용해 신호를 처리하니 작고 가벼우면서 음색까지 좋았습니다. 본래 벨 연구소에선 이 트랜지스터를 미군의 군사용으로 만든 제품이었으나 마사루는 이걸 라디오에 적용하면 대박이 날 거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영끌을 해서 이 기술을 벨 연구소에게 구입을 했고 일본으로 돌아온 마사루와 아키오는 이제 트랜지스터 기술로 라디오를 만드는데 사활을 걸게 됩니다.
1955년 그렇게 3년 만에 도쿄통신공업에선 세계에서 거의 두 번째로 트랜지스터 라디오 제품 DR55를 만들게 되는데요. 처음 라디오 시제품을 만든 건 미국 회사였으나 상업적으로 출시하고 성공시킨 건 도쿄통신공업이었죠. 물론 초기에 DR55는 가격이 비싸서 잘 팔리진 않았지만 이걸 만들어낸 덕에 점점 더 작은 기술로 라디오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때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다고 합니다. 아니 어차피 집집마다 그냥 진공광 라디오는 다 이미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작다고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또 사겠냐고 의문을 품었다고 하죠. 이에 마사루와 아키오는 아니다, 집집마다 라디오를 가족 단위로 한 대씩은 갖고 있을지 몰라도 개인으로 따져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냐, 개인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렇게 1957년엔 주머니 속에 쏙 들어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라디오 DR63을 발매했고 13,800엔, 당시 월급 수준인 150만원 돈으로 비싼 가격이었음에도 불티나게 판매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미국에 출시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자신들의 회사 이름 도쿄통신공업이 너무 안 읽히고 딱딱하다는 걸 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외국에서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발음하기 쉽게 네 글자로 회사 이름을 바꾸게 되었으니 소리, 음향을 나타내는 소니께 라티노와 영어로 작다는 뜻의 소니의 두 단어를 합쳐 소니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렇게 소니의 라디오 DR63은 미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60년대 중반까지 세계적으로 700만 대 이상을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소니는 휴대용 라디오 트랜지스터의 성공을 시작으로 이걸 응용해 1960년엔 세계 최초의 상업용 트랜지스터 TV를 만들어냈고 이 연구의 결정판이었던 1968년 출시한 트리니트론 TV는 이후 30여 년간 고성능 프리미엄 TV의 왕좌를 차지하게 됐으니 저도 그렇고 이 시절 소니 트리니트론 TV는 그렇게 레트로 팬들에게 보물 1순위로 자리를 잡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활용해서 소니는 가정용으로 좀 더 작은 제품들에 적용시켜 나갔으니 마이크나 VCR, 휴대용 TV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죠. 이후 1971년 마사루는 사장에서 물러나 회장이 되었고 3대 사장은 아키오가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1976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마사루는 1978년 평소에 음악 감상을 좋아했으니 출장을 다닐 때 비행기 안에서 오페라 음악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녹음 기능이 있던 카세트 플레이어 프레스맨은 너무 크고 무거웠죠. 그래서 개발자들에게 야, 혹시 나 음악 좀 듣게 여기서 녹음 기능을 빼고 최대한 크기를 좀 줄여서 좀 만들어주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열심히 명예 회장님의 말씀을 받들어 녹음 기능을 뺀 전용 커스텀 프레스맨을 대령했죠. 기존의 모노 음질만 출력되던 프레스맨에 우리 회장님 듣기 좋으시라고 3.5mm의 스테레오 음질의 헤드셋이 출력되게 해드렸으니 이걸 전달받은 마사루는 음악을 들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번뜩였죠. 아니 이거 나만 좋을 리가.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이동할 때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갖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으니 당장 사장 아키오와 이 프레스맨 개조 작업을 의논했고 그렇게 소니의 간판이 된 그 기기, 그동안 집에서나 들었던 음악을 누구나 가지고 다니며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의 워크맨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가정마다 있던 라디오를 작게 만들어 개인화했듯이 이번에도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만들어 개인이 들고 다닐 수 있게 했으니 이 워크맨은 일본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 메가 히트를 기록했죠. 이 워크맨은 단일 회사 품목 중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가전제품에 등극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저 멀리 은하계를 수호하는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스타로드가 애용했던 물품이 이 워크맨이 된 건지. 세계인들이 단번에 납득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90년대까지 워크맨은 1, 20대라면 비싸지만 누구나 갖길 꿈꾸는 워너비 같은 물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982년에 이르자 소니의 바통은 성악가면서 지휘자 출신이었던 4대 사장 오가누리오 사장에게 이어졌습니다. 음악가 출신인 그가 있어서 기존 워크맨을 고음질로 관리했고 디자인까지 관여해 세계적으로 히트시킨 장본인이었으니 그는 선대 사장들의 의지를
잘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소니의 기술 연구는 이어져서 필립스와 힘을 합쳐 CD라는 새로운 저장 매체 포맷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같은 해 세계 최초의 CD 플레이어를 만들어내며 다시 오디오 시장을 선도하며 레코드판이죠. LP의 시대를 저물게 했습니다. 여기서 재밌게도 CD의 규격이 12cm가 된 이유는 음악을 좋아하던 오가 노리오의 입김덕이었는데 처음엔 CD의 용량을 최대 60분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려 했으나 노리오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의 전체인 74분의 용량을 한 장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으니 그 사이즈가 바로 12cm였다고 하죠. 그렇게 역시 소니의 가전제품의 소형화와 개인화 정책은 이 CD 플레이어에도 이어졌으니 1984년 디스크맨을 발표하며 역시 세계 최초의 CD 플레이어를 만들어내게 됐고 85년엔 핸디캠을 출시하며 그야말로 소니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됐습니다. 이 소니 덕에 사람들은 언제든 믿고 살 수 있다는 메이드 인 재팬이란 이미지를 갖게 됐죠. 그리고 오가 노리오는 소니가 잘 나가던 전성기 시절부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술은 다 고만고만하니 앞으로 대세는 기계 안에 들어갈 콘텐츠로 승부를 봐야 한다 라며 콘텐츠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손으로 1988년 CBS 레코드를 인수하며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었고 1989년엔 컬럼비아 픽처스를 인수하며 소니 픽처스를 설립해 영화에도 손을 대며 나중에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와 K-팝 데몬 헌터스가 나올 수 있었고요. 이 오가 노리오의 또 다른 대표적인 업적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지금의 소니를 먹여 살리는 대표 핵심 콘텐츠인 게임 쪽이었죠.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이었습니다. 1993년에 오가 노리오는 자회사로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게 됐는데요. 사실 회사 내부에서 찬밥이었던 이 게임을 투자하게 해준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플레이스테이션의 아버지라 불린 남자 구타라기 켄이었습니다. 1950년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 낮엔 열심히 공부하며 우수한 성적을 받으면서 밤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아버지의 인쇄소 일을 도우며 성장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다른 건 다 우수한데 사회 성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혼자만 너무 앞장서서 협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고도 하죠. 그는 기계, 전기, 컴퓨터 같은 것들에 관심이 많아 공학도를 꿈꿨지만 몸이 불편했던 아버지를 위해 가업이었던 인쇄소를 물려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걸 원치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71년 전기통신대학에서 전자공학과를 들어가게 됐고 1975년 그가 학교를 졸업했을 때 선택한 직장은 소니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구타라기 켄이었죠. 당시의 소니는 우리가 아는 지금처럼 거대한 인류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라디오 수리점으로 시작해 TV 같은 가전제품을 만들며 덩치는 제법 있는 기업이었지만 그 천하의 소니의 인지도를 얻게 해준 워크맨도 몇 년은 더 후에 발매됐으니 지금의 명성도 없었죠. 그래도 켄은 학창시절 자신이 읽었던 소니의 창업자 이부카 마사루가 쓴 책들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트랜지스터 기술로 라디오를 개발했던 소니의 이야기를 감명 깊게 읽고 나도 저곳에 가면 뭔가 혁신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운도 따랐습니다. 그 시기 일본은 마치 오이 쇼크 파동으로 인해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 신규 인원 채용을 안 하려고 했었고 소니도 신입을 뽑지 않으려 했지만 아예 안 뽑으면 다른 기업들에 뒤처질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 소수 인원만 신입을 뽑았는데 그 바늘구멍을 구타라기 켄이 통과하고 입사에 성공하게 됐으니 이쯤 되면 소니와 구타라기 켄은 운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소니에 입사한 켄은 액정 디스플레이 연구에 배정되었습니다. 이때 소니의 간판이자 주력으로 밀고 있던 시장 최신 브라운관 TV인 트리니트론이었으니 켄의 연구팀은 영 인지도가 없었죠. 하지만 일단 연구에 몰두하면 진심이었고 항상 혁신을 꿈꿨던 켄은 액정 디스플레이를 오디오와 연동해 보기로 했으니 그렇게 그동안 오디오의 음량 조절을 바늘로 표기했던 아날로그식이죠. VU 미터를 쓰던 시절 켄의 손에서 녹색과 빨간색으로 볼륨을 표현해주는 LED 미터를 만들어내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신입 주제 능력치가 뛰어났으니 소니에선 캔을 제일 핵심 부서였던 비디오 테이프였죠. VCR 연구 부서로 옮기려고 내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했습니다만 캔은 이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건 캔이 관심이 없던 분야였기 때문이었으니 병사원 캔은 당돌하게 부사장을 찾아가 정보처리 연구소로 옮겨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일본 기업은 그야말로 상명하복, 튀는 걸 싫어하고 위에서 까라면 까야 되는 문화였는데 일개 사원이 좋은 스카우트 제의도 거절하고 부사장을 찾아가 나 저 팀 가서 일하게 해줘요 라고 말했으니 정말 구타라기 캔은 좋게 말하면 괴짜였고 나쁘게 말하면 문제아의 상또라이였죠. 이렇게 부사장도 찾아가 면담하고 자기랑 의견이 안 맞으면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언쟁을 벌이던 그의 악명은 사장이었던 오가 노리오까지 알고 있었다고 하니 그는 소니에서 유명 인사였고 그의 당돌한 제안을 부사장이 수락해 그를 정보처리 연구소로 보내준 것은 그만큼 캔의 능력치 하나만큼은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정보처리 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캔은 너무 신이 나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핵심이었던 이 부서에서 디지털 카메라나 이펙터 개발, 디지털 신호 같은 각종 디지털을 연구했으니까요. 그는 전부터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는 브라운관 같은 아날로그보단 이런 디지털 기술이 대세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에 들어서자 게임 역사의 대전환이 시작됐죠. 1984년 7월 닌텐도에서 패밀리 컴퓨터를 발매했고 일본에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더니 이윽고 1985년에 미국으로도 진출해 게임 시장을 정복해버렸으니까요. 이때 캔은 딱히 게임엔 관심이 없었습니다만 그에겐 어린 딸아이가 있었고 아이의 성화로 그도 대세였던 닌텐도의 패미컴을 딸아이에게 사주게 되었는데요. 딸내미가 정신줄을 놓고 패미컴에 빠져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래 어쩌면 이게 미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86년 2월 닌텐도에선 패미컴의 주변 기기였던 디스켓을 넣는 게임기 패미컴 디스크 시스템을 발매하게 됐는데요. 쿠타라기는 이걸 구입해서 기대에 찬 마음으로 분해를 해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뭐야 왜 이렇게 구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떨어지는 성능과 기술로 놀랬다고 하죠. 아니 우리 소니 플로피 디스크 기술을 적용하면 몇 배는 더 빨라질 텐데 뭐 이리 구닥다리 기술이냐 라고 의문을 가졌고 캔은 이걸 의문에서 끝내지 않고 직접 닌텐도를 찾아가기로 하죠. 처음부터 소니는 일부 부품 납품을 위해 닌텐도를 찾아가곤 했으니 자신도 같이 가야겠다며 어거지로 우겨대며 납품 직원과 동행해 함께 닌텐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닌텐도에 들어간 구타라기 캔은 드디어 자신의 야욕과 포부를 털어놨습니다. 전하의 기술력의 소니와 게임기의 닌텐도가 함께 손을 잡고 합작으로 벤처 회사를 만들면 대박이 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닌텐도의 반응은 영 싸늘했죠. 무관심을 보인 닌텐도를 뒤로 하고 구타라기는 돌아가야 했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캔의 닌텐도 괴롭히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캔은 닌텐도에 밥 먹듯이 드나들며 이번엔 소니 제품 세일즈를 하고 나섰습니다. 아이고 이번에 우리가 만든 사운드 칩이 있는데 내가 직접 설계했어요. 이걸 패미컴에 달면 정말 끝내주는 음질로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까. 아니 이미 기존 사운드 칩이 있는데 굳이? 라며 난색을 표하던 닌텐도였으나 끈질기게 닌텐도를 매번 찾아와 제발 좀 이거 쓰라고 설득하는 캔에게 GG 손을 들고 이 칩을 다음 차세대 게임기에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게임기였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거래를 성사시킨 건 소니가 아니라 순수하게 구타라기 캔 혼자만의 독단이었습니다. 닌텐도와 거래를 혼자 성사시키고 소니에 그때야 보고를 했으니 회사가 뒤집어졌죠. 경영진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사운드 칩을 혼자 만들어내더니 그걸 또 멋대로 닌텐도에 찾아가 납품을 해버리는 패기. 평사원이라면 몇 번이라도 모가지가 날아갔을 일을 그가 해냈으니 소니 내부에서도 부글부글했죠. 아니 우린 지금 아날로그 비디오 사업이 주력인데 애들이나 하는 게임기 사업에 미쳐서 저 캔이 혼자 날뛰는데 내비둬야 하는 거냐? 우린 게임기를 모른다. 그쪽은 이미 닌텐도랑 세가라는 양대 산맥이 좌우를 겨루고 있으니 우리가 바라볼 시장이 아닌데 저 구타라기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임원들이 성토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이를 듣던 오가노리오 사장은 드디어 입을 열었죠.
아니 그렇다면 구타라기 켄, 당신이 앞으로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입니다 라며 꾸짖는 게 아니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여기도 초유의 괴짜 콤비 구타라기와 오가 콤비가 탄생한 것이었죠. 오가 노리오 사장은 내심 혼자 다른 행보를 걷는 이 구타라기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TV를 주력으로 덩치는 키운 소니였지만 한계점에 봉착해서 지금과는 다른 활로를 물색해봐야 했던 당시 소니 입장에서 켄의 게임에 대한 행보는 기대해볼만 하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내부에서 게임 산업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장이라는 백이 생겼으니 켄은 더 신이 나서 닌텐도를 또 찾아갔습니다. 닌텐도 괴롭히기 시즌2가 시작된 것이었죠. 켄은 이번엔 그 구닥다리 롱카 드리치 버리시고요, 신기술이 집약된 대용량 CD로 갈아타십시오. 켄은 바로 CD롬이라는 매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세가도 찾아가 메가 CD가 발매될 때 기술 제휴를 논의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아이고 이 자식 이거 또 왔네. 또 못살게 구네. 사운드 칩에 이어 이번엔 CD가 들어간 게임기를 만들자고 켄에게 들들 복김을 당하던 닌텐도였는데, 여기서 한명 페미컴과 슈퍼 페미컴의 아버지였던 우에무라 마사유키가 켄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고, 닌텐도 내부에서도 우리가 딱히 손해볼 건 없겠다 라는 결론에 달했으니, 그렇게 1989년 1월 소니의 오가 노리오 사장과 닌텐도의 야마우치 히로시 사장이 만나 차세대 CD롬 게임기 개발에 대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 프로젝트명이 바로 지금은 모르는 이가 없지만 좀 위화감이 있는 이름이었으니 바로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이었죠. 프로젝트명 플레이스테이션 X였습니다. 이번에도 계약은 성사시켰고 신규 프로젝트로 진행할 인재를 모집했지만 소니 내부에서 켄을 바라보는 시선은 저 또라이 라며 싸늘한 반응이 많았고, 부서들에선 그에게 인력을 제공하길 눈에 불을 켜고 거부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지원자는 6개월 동안 꼴랑 3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켄의 의지는 그야말로 줌꺽마였죠. 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게임기는 닌텐도가 만들어 팔아먹고 대신 우리 소니는 차세대 매체인 CD의 저작권을 장악한다. 그렇게 초반엔 슈퍼 패미컴의 외장으로 CD롬을 연결하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됐다가 너무 난잡하고 번거로워진다는 판단으로 내장에 CD롬을 삽입하기로 바뀌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변수가 터졌습니다. 바로 닌텐도의 사장 야마우치 히로시의 사위였던 아라카와 미노루였죠. 그는 북미 닌텐도의 사장이었는데 이쪽 북미 시장에서 대세였던 CD롬의 가능성을 알아봤고, 그때 일본 본사에서 닌텐도가 소니와 협력 중이고 CD라는 매체의 저작권을 소니에게 넘겨줄 거란 소식을 듣게 됐으니 미노루는 당장 일본으로 날아와 자민인 히로시를 찾았고 절대 CD의 권한을 넘겨주면 안 된다고 설득했습니다. 얼마 후 1991년 5월 29일 구타라기 켄은 이틀 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릴 세계 가전제품 박람회에 전시한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합의를 위해 닌텐도의 본사인 교토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아라카와 미노루였습니다. 그는 닌텐도는 소니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며 이제 우린 필립스와 계약하고 CD롬이 들어간 게임기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었죠. 켄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네덜란드 회사 필립스는 CD롬을 함께 개발한 협력업체였으니 소니는 동맹이었던 필립스와 닌텐도에게 한꺼번에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었죠. 사실 소니 내부의 CDI-팀은 필립스의 CDI-팀과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닌텐도가 필립스와 손을 잡고 플레이스테이션 X 프로젝트를 파기할 것이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만 혼자 설쳐대는 구타라기 켄의 실화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켄에게 적이 많았습니다. 프로젝트 공식 발표를 이틀 앞두고 배신을 당했으니 소니 내부에선 난리가 났죠. 플레이스테이션의 개발비로 160억 원을 투자한 상태였으니까요. 초반에 소송도 불사했던 소니였건만 닌텐도의 반응은 이후 협상을 하자며 지지부진 1년 가까이 시간만 끌고 있었죠. 닌텐도도 쫄긴 쫄았습니다. 천하의 소니에게 통수를 쳤으니 만약 그들이 슈퍼 패미컴에 들어갔던 사운드 칩 납품을 중단하면 자신들도 피해가 막심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소니는 이른바 체면을 생각해 사운드 칩 생산을 중지하지는 않았는데요. 문제는 이러는 사이 구타라기 켄의 슈퍼 패미컴에 대한 미련이 사라진 것이었죠. 이제 동맹은 개뿔, 소니 독자로 게임기를 만들어 닌텐도 내놈들을 짓밟아 주겠다고 의지를 불태웠으니 그렇게 1992년 6월 24일 그간 사태로 경영진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미운 털이
제대로 박힌 구타라기 캔의 거치도 여기서 결정될 운명의 날이었죠. 예상대로 구타라기의 그간 행보에 임원들은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었고 게임 시장 철수를 주장하기에 이르렀을 때 오가노리오 사장은 구타라기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했으니 그에게 마지막 발언권이 주어집니다. 이때 캔은 전혀 기죽지 않은 모습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가 무산이 됐고 이를 이끈 장본인이자 책임자로서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소니는 게임 산업을 지속해야 합니다. 대체 소니가 뭐가 두려워서 닌텐도의 만행을 지켜만 보고 물러나야 됩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 기술력으로 닌텐도 자식들이 절대 쫓아오지 못할 3D 게임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기술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강변에 임원진들이 압도당하고 있을 때 캔은 막타를 날렸습니다. 바로 사장 오가노리오를 제대로 긁어버렸죠. 오가 사장님, 이대로 끝내도 좋습니까? 사장님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를 닌텐도가 휴지로 만들었습니다. 천하의 소니가 닌텐도에게 이따위 대접을 받고 가만히 물러나실 겁니까? 경쟁사들이 평생 조롱하고 비웃지 않을까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오가 사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음악가 출신으로 40세에 소니의 이사가 됐고 52세로 최연소 사장까지 오른 그였는데 닌텐도에 밀려 사업을 접는다? 천하의 온화한 성품이었던 오가노리오 사장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고 그래 진행하세요 라고 말했죠. 그렇게 캔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위기를 절대적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의 개발이 승인됐고 이날 소니는 닌텐도에게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1992년 6월 24일 그동안 소니에서 찬밥이었던 게임이었지만 오가노리오 회장의 결정으로 플레이스테이션 개발 승인이 결정된 이상 소니에선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능력 있는 엔지니어들이 다수 달러부터 구타라기 캔을 지원했죠. 그토록 자신이 염원했던 16비트 시장을 가볍게 능가하는 최신 3D 그래픽이 주력이 되며 CD롬이란 매체로 플레이하는 게임기를 개발하게 됩니다. 때마침 게임기의 선두주자였던 세가에선 같은 해 여름 아케이드로 버추어 레이싱을 발매하며 본격적인 3D 게임의 세상이 왔음을 알리기도 했죠. 하지만 순조로운 하드웨어 개발 쪽과는 달리 구타라기에겐 다른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스펙 떠는 하드웨어는 만들 줄 아는데 정작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우리 소니는 게임을 만들 줄 모른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게임 쪽은 어쩔 수 없이 서드파티들에게 맡기려는 전략을 짜게 됐고 구타라기는 플레이스테이션 시제품을 들고 세일즈를 위해 직접 일본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사의 멋진 3D 기술을 어필하고 서드파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게임 개발사들의 반응은 정말 싸늘했죠. TV나 만들던 회사가 게임을 한다고요? 라던가 3D 게임이 대세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른감이 있어요? 라는 식이었죠. 뭐 당연했습니다. 개발사들은 신생업체였던 소니에 덥석 참여하기에도 리스크가 있었고 서드파티를 못살게 구는 닌텐도가 싫긴 했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도 잘 팔리는 슈퍼 패미컴에 참여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였으니까요. 당시 닌텐도에선 자사에 발매하는 게임의 심사, 카트리지 제작 수량 결정, 심지어 유통 과정까지 통제하며 비싼 로열티도 지불해야 하는 건 덤이었죠. 그렇게 구타라기가 당시 RPG 게임의 양대 산맥이었던 스퀘어와 에닉스를 찾아갔을 때도 이런 말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이 한 300만 대 팔리면 그때 참여할게요. 이들이 닌텐도에서 플스로 갈아타기엔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와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가 닌텐도에서 너무 잘 팔리고 있었기에 닌텐도의 보복이 무서워서라도 소니를 멀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빡시게 플레이스테이션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닌 보람이 있긴 했습니다. 그건 의외로 이번에도 경쟁사인 세가였으니 1993년 여름쇼에서 세가는 버추어 파이터를 선보였고 이 3D 격투 게임은 정말로 게임기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개발사들은 이제 정말로 3D 게임이 대세가 됐음을 인지했고 특히나 충격을 먹은 회사가 있었으니 바로 세가 같은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의 터줏대가 남코였죠. 남코는 우리도 3D 게임에 올인해서 세가에 뒤처지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이를 지켜본 구타라기는 기회가 왔음을 감지하고 1993년 10월 28일 도쿄 소니 본사 강당에서 게임 개발사들을 모아 시연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3D 게임에 관심이 급증된 개발사들이 모였고 프로토타입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컨트롤러로 실시간으로 조작하는 3D 그래픽 티라노사우루스를 시연했습니다. 당시 대기업의 워크스테이션에서나 돌리는 3D 그래픽을 가장
가정용으로 이렇게까지 구현이 가능하다고? 모임 개발사들은 엄청난 충격을 먹었고, 그래서 시연장은 모두가 입이 벌어져 감탄만 하는 정막이 흘렀다고 하죠. 구타라기는 이번 시연으로 개발사들에게 충분한 어필을 하게 됐고, 다음으론 아케이드계의 큰형 남코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남코도 리치 레이서를 선보이며 3D 게임 인기에 편승한 상태였고, 소니의 시연에도 잘 지켜봤으니 구타라기의 불스의 성능에 관심이 많았는데, 기술 지원과 마케팅 지원까지 약속하는 파격적인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을 때 둘은 닌텐도를 겁나 싫어한다는 공통점까지 같았죠. 몇 년 전 남코도 가정용 게임기를 만들다 닌텐도에게 걸려서 거의 슈퍼 패미컴에서 퇴출된 처지였거든요. 그렇게 남코의 마음이 흔들릴 때 막타를 쳤습니다. 구타라기의 든든한 우군 소니의 회장 오가노리오까지 남코에 직접 찾아온 것이었죠. 회사 규모에선 천지 차이였던 소니 회장이 찾아와 플레이스테이션에 참여하길 정중히 부탁했으니, 남코의 나카무라 회장은 소니와 라이선스를 맺고 서드파티 2호가 되었습니다. 소니는 남코의 참여를 두 팔 벌려 환영했고, 서드파티 1호에 맞게 우대해 주었죠. 그렇게 남코의 리치 레이서는 플스 1호 게임이라는 명칭도 얻었습니다. 이런 남코의 참여는 다른 개발사들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줬는데, 소니에선 개발사들에게 잇따라 파격 제안을 했습니다. 우린 CD라서 닌텐도의 카트리지처럼 제작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만드는 게임에 닌텐도처럼 1도 관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만들고 싶으신 거 그냥 만드시면 되고요, 닌텐도처럼 비싼 로열티도 받지 않아 쌉니다. 그리고 닌텐도처럼 특정 유통망을 거치라고도 안 합니다. 저희가 누군가요? 가전제품 소니 아닌가요? 전국에 유통망이 있으니 소매점에 바로 여러분 게임들 쫙 깔아드립니다. 아 맞다, 그리고 세상에 닌텐도에선 게임 안 팔릴 거 생각해서 보험비도 내놓으라고 한다면서요? 세상에 뭘 쌍식해라, 저희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자, 저기 남코도 들어오셨는데 함께 하실까요? 이를 들은 개발사들은 닌텐도에서 대탈출을 시작해 소니의 서드파티로 참여하기에 이릅니다. 소니는 11월 16일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라는 비디오 게임 전문 자회사를 설립했고, 기술 총괄에 이 구타라기 캔이 앉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 뒤 1994년 12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드디어 출시되게 됩니다. 먼저 한 달 앞선 11월 세가의 차세대기 야심작 세턴이 발매됐고, 12월엔 소니의 첫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이 발매가 됐습니다. 이제 닌텐도는 안중에도 없었고 순식간에 라이벌은 소니와 세가가 되어버렸죠. 두 회사는 나름 팽팽한 승부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버추어 파이터를 만든 3D 게임의 원조다 라며 세가 세턴은 이미 자사에서 아케이드 게임으로 인기를 얻게 해준 시작점 버추어 레이싱과 격투 게임에선 버추어 파이터, 건슈팅 게임에선 버추어캅, 레이싱 분야에선 세가 랠리, 데이토나 USA 등을 세턴으로 이식하며 인기몰이를 했습니다만, 세가 혼자 만드는 게임들이 대부분인 세가와 달리 소니의 막강한 서드파티들이 다양한 장르에서 게임들을 출시해줬습니다. 먼저 선봉장으로 서드파티로 남코에서 아케이드로 출시해 격투 게임계를 휩쓸었던 철권을 불과 1년 만에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초월 이식하며 시리즈를 이어나갔고, 같은 격투 게임이라도 우린 무기 들고 싸운다 라며 차별화를 내세운 타카라의 투신전도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은 모르는 이가 없는 너티독이 개발한 크래시 밴디쿰과 캡콤의 좀비 서바이벌 호러 게임 바이오하자드 시리즈, 그리고 어드벤처 게임계의 지평을 연 툼레이더 시리즈를 만들며 저 여자가 우리를 모두 죽일 거야 로 유명한 그 라라 크로프트라는 희대의 걸크러쉬 캐릭터를 탄생시키며 인기몰이를 했으며, 또다시 남코에선 에이스 컴뱃이란 3D 비행 슈팅 게임을 발매하며 인기를 끌었으니, 뒤로 갈수록 압도적인 3D 기술을 뽑아내는 폴리곤 괴물 플스에 밀리며 세턴은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세가의 세턴은 머리가 나쁘다, 그렇다면 두 개를 놓으면 되는 게 아니겠는가 라는 희한한 발상으로 CPU를 두 개나 탑재하는 괴랄한 구조였으니 게임 개발이 복잡했고, 무엇보다 대세인 3D 구현력에서 플스에 한참 미치지 못했으니 뒷심이 점점 딸리기 시작했는데, 구타라기는 이걸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방점을 찍게 됩니다. 바로 RPG의 최고 전원 스퀘어를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스퀘어는 1994년 4월 슈퍼 패미컴으로 파이널 판타지 6를 발매했고 250만 장 이상을 팔아치웠는데, 이 파이널 판타지를 담당했던 스퀘어의 사카구치 히로노부는 파판 6 발매 직후부터 파판 7을 구상하고 있었고, 이때 사카구치 히로노부가 주시하던 건 바로 3D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2D에서 벗어나 3D로 영화 같은 게임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그였으니 1995년 닌텐도
닌텐도의 차세대 기종인 닌텐도 64에서도 3D 그래픽 구현에는 데모 버전도 만들어내면서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이 닌텐도 64엔 다른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닌텐도가 저장 매체를 CD가 아니라 또 카트리지를 채택하면서 최대 64메가밖에 넣지 못했으니 영화 같은 게임을 만들려면 필수였던 사카구치가 만들려던 대용량 게임을 넣기에 턱없이 용량이 모자랐습니다. 이럴 때 소니가 찾아온 것이었죠. 똑같이 데모 영상을 본 소니의 구타라기는 우리의 3D 기술과 CD라는 매체라면 당신이 원하던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설득했으니 이 사카구치가 강력히 주장한 덕에 스퀘어는 파이널 판타지 7을 닌텐도가 아니라 소니에서 발매하겠다고 1996년 1월 발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997년 1월 31일 드디어 파이널 판타지 7이 발매됐습니다. 대용량 CD로도 무려 3장이나 될 정도로 방대한 3D 데이터와 CG가 들어있었고 대용량에 걸맞게 사카구치 히로노부가 구현한 미려한 그래픽과 시네마틱 연출 그리고 매력적인 스토리는 이 게임을 일본에서만 300만 장, 전 세계에선 1100만 장 이상을 팔게 만들었고 같은 해 소니는 플스를 500만 대를 팔아치우며 세턴과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은 1억 대 이상을 팔며 종전에 닌텐도가 세운 슈퍼 패미컴의 4,900만 대 판매량 가볍게 눌러버리며 구타라기는 닌텐도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이 영광을 뒤로하고 이제 패배를 인정했던 세가와 소니의 2차 대전이 벌어집니다. 발빠르게 세가에선 절치부심하며 부족했던 3D 그래픽을 보완해 다음 차세대기로 꿈꾸는 게임기 드림캐스트를 98년 11월 17일에 선보였습니다. 세가 세턴 때 미처 발매하지 못했던 소닉 어드벤처와 아케이드에서 화제가 되며 잘 나갔던 버추어 파이터 3 그리고 축구게임 버추어 스트라이커 등을 선보이며 초반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니에선 자신들도 플스의 후속 기종 플레이스테이션 2의 개발을 진행 중이긴 했으나 아직 발매하려면 1년 이상이나 시간이 남은 터였으니 구타라기 캔은 이런 세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일명 아가리 마케팅을 시전합니다. 1999년 3월 2일 도쿄에서 행사를 열고 업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플스2의 미래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플스2라는 하드웨어 실체도 아직 없었고 그냥 이런 게임 우린 만들 수 있고 이 정도 돌아가는 사양이다 라고 시연 영상 정도 보여주는 게 다였죠. 이 시연회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세가의 드림캐스트가 순조롭게 판매되는 꼴은 못 본다였죠. 구타라기는 여기서 세가 드림캐스트의 저장 매체인 GD롬은 1.2기가 정도 남는데 우린 DVD라서 4.7기가나 남을 수 있으며 플스2에선 하위 호환으로 플스1 게임도 돌아간다. 그리고 한 달 전 발매한 파이널 판타지 8의 시네마틱 영상을 틀어놓고는 자 우리 플스2에선 이런 시네마 영상 정도가 실제 인게임으로 돌아가는 게임기가 될 거라며 성능을 어필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바와 공동 개발한 우리 플스2의 CPU 이모션 엔진은 말 그대로 인간의 감정까지 표현 가능하다고 희대의 구라를 털었으니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놀랍게도 이런 구타라기의 립 서비스는 먹혀 들어가며 드림캐스트의 판매 부진 물타기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절 차세대기부터 하드웨어가 저렴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구매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 더 기다려서 저 사람 감정까지 표현한다는 플스2를 사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 다수 생겨났죠. 거기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세가에선 발매 게임 부족에 허덕였습니다. 개발사들이 대다수 아직 플레이스테이션 1의 게임을 개발 중이었으며 후속 게임도 플스2에서 만들면 만들지 굳이 세가라는 모험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세가의 막대한 마케팅과 투자 대비 애매하게 드림캐스트가 흥행하고 있을 때 2000년 3월 4일 드디어 베일의 플레이스테이션 2가 발매됐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초반엔 고전했죠. 플스2는 화려한 그래픽 뒤에 복잡한 개발 구조로 업체들의 개발 난이도를 상승시켰고 이는 개발사들의 게임 개발 속도를 늦추게 되었으니 플스2엔 막상 즐길 게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하위 호환 기능 덕에 이때 플스1 시절 황혼기에 나온 괜찮은 다수 게임을 플스2로 즐겼고 DVD 플레이어라는 가성비 좋은 영화 보는 용도로도 활용하며 유저들은 플스2 게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나서야 본
본격적으로 게임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먼저 코에이를 먹여 살린 무쌍 게임의 시작이자 삼국지 게임인 진삼국 무쌍 시리즈를 시작으로 스퀘어의 파이널 판타지 10이 발매되며 시리즈 최초의 음성 삽입과 미려한 그래픽으로 RPG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같은 해 코나미가 발매한 명작 잠입 게임 메탈 기어 솔리드 2라던가 캡콤의 바이오 하자드의 뒤를 잇는 어드벤처 테마 게임 귀무자가 발매되며 플스2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했으며, 시리즈의 인기도 계속됐고 북미에선 락스타가 개발한 GTA 샌 안드레아스가 발매되며 플스2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게임에 등극하더니, 남코에선 차세대 격투 게임 철권5를 발매해 격투 밴드를 이끌었습니다. 더욱이 국내엔 불모지였던 한국에도 정식 발매하며 믿기 힘들 정도로 정말 눈물과 감격에 정발한 거라 게임들이 쏟아졌으니, 플레이스테이션2는 전세계 1억 6천만 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우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콘솔 게임기에 등극했을 때 2001년 1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던 세가는 쓸쓸하게 게임기 시장을 접고 일개 서드 파티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플스1에 이어 플스2까지 구타라기와 소니의 게임 산업은 그야말로 성공 가더를 달렸으나, 정작 먹구름은 다른 곳에서 시커멓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때는 2003년, 플스1에 이어 플스2까지 연달아 성공시키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콘솔이라는 영광적인 타이틀까지 얻으며 구타라기 캔의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는 정말 잘 나가며 정점을 찍고 있었습니다. 만 생각지 못한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게 됐으니 바로 모기업 소니 그 자체였습니다. 수십 년을 정상의 자리에 있던 소니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 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죠. 특히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제일 잘하던 가전과 음원 시장을 말아먹었습니다. 옆나라 삼성, LG는 소니의 제품들을 미친듯이 따라잡고 있었고, 애플에선 스티브 잡스가 나타나 아이팟을 내놓고 음원계를 점령해버렸죠. 특히 소니는 두 시장 다 디지털로의 전환에 실패했죠. LG, 삼성이 디지털로의 전환이 활발하며 빠르게 LCD, LED TV를 만들었을 때, 소니는 여전히 고품질 아날로그 브라운관 TV를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깎아내며 만들고 있었죠. 이런 장인들의 문제점은 이 집이 세고 타협을 모른다는 점이었으니, 사와디캅 신짜오 나마스테. 삼성, LG의 직원들이 불모지인 해외 현지로 파견돼 열심히 그곳에 살고 개척하면서 정전이 수시로 되는 인도라는 특성에 맞는 내장 배터리가 달린 냉장고를 만들고, 그렇게 이웃끼리 서로의 음식을 훔쳐간다니 열쇠 달린 냉장고를 만들어 대박을 내며 현지화된 전용 가전기기들을 만들 때, 소니의 직원들은 우리 기술이 최고인데 굳이 해외 시장에 맞춰야 돼? 라면서 해외에 파견 가길 꺼려했죠. 거기다 오디오 쪽은 애플의 아이팟 같은 MP3 기기가 활발할 때 저 불법 복제가 쉬운 MP3가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없다 라면서 MD라는 카세트 테이프 반쯤 닮은 독자 규격 아날로그 미디어를 만들고 밀어붙였습니다. 소니는 이렇게 이른바 3고 정책을 실현했죠. 고품질, 고성능, 고부가가치. 우리는 기술 장인들이니 타협 없이 좋은 기술로 최상의 상품을 만들어서 대신 비싸게 판다 였는데, 기술은 따라잡히고 디지털 세상이 왔는데 가격 타협을 안 하니 팔릴 리가요. 그렇게 2003년 4월 소니는 30% 가까이 주가가 폭락하는 소니 쇼크라는 걸 겪게 됐습니다. 당시 소니는 오가노리오 사장의 후임으로 창업자인 이부카 마사루의 사위였던 이데이 노부유키가 이끌고 있었고, 이때부터 3년 동안 무려 3만 명을 해고하며 거대한 구조조정을 겪게 됐으니, 그들의 구원자는 그렇게 내부에서 찬밥이었던 게임 쪽 이 구타라기 캔이었죠. 그는 회사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인물이 됐고, 소니 부사장에 오르며 가전과 게임, 반도체 시장까지 총괄하게 이릅니다. 이에 구타라기는 거치기 시장을 점령했으니 이제는 휴대기 시장까지 우리가 접수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 맘에 안 드는 통수쟁이 닌텐도 자식들이 아직 휴대기 시장은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꽉 잡고 독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구타라기는 플스 시리즈가 그랬듯 이번에도 특히 성능에서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길 원해 휴대용 플스라는 뜻의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블 PSP로 이름을 짓고, 선대 사장이 만들어냈던 그 워크맨의 의지를 이어 내가 21세기의 차세대 워크맨을 만들어내겠다며 게임 말고도 사진, 음악, 영화도 즐길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PSP의 전용 매체인 UMD는 1.8기가 대용량으로 영화까지 담을 수 있는 크기였죠. 하지만 이번에도 구타라기에겐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니 사장 이데이 노부유키가 일본 최초로 도입한 독립체산제였죠. 소니는 기업이 어려워지자 각 사업부를 개별 회사처럼 나누어 각자 수익을 내서 살아남으라고 했고, 만약 니들이 어려워져도 모기업은 도와주지 않는다, 각자 도생을 하라고 했으니 이때부터 이들은 같은 소니이긴 한데 서로 남이 돼버렸고 협력이 사라져 소통을 안 하게 돼버렸습니다. 마치 폴아웃의 벙커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단절하고 사는 사일로 현상이 발생한 것이었죠. 이러니 그 좋은 오디오 능력을 가진 소니 오디오 사업부는 정작 차세대 워크맨을 꿈꾸는 PSP를 적대시하고 우리 밥그릇 뺏어간다고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죠. PSP의 음원 기능을 협조할리 만무했습니다. 그렇게 2004년 12월 12일 구타라기의 야심작 PSP가 발매됐습니다. 가격은 19,800엔, 워낙 고성능이라 3만엔에 팔 거란 소문이 자자했지만 나름 파격적인 가격으로 발매했죠. PSP의 성능을 극한까지 활용한 액션 게임 갓 오브 워라던가 그 남코의 철권6로 격투 게임 팬도 만족시키고, 레이싱에선 그란 투리스모로 게이머들을 만족시켰고, 음악기기답게 리듬 게임에서도 파타퐁 시리즈가 인기가 있었으며 특히 한국에서 만든 DJ 맥스 시리즈도 인기리에 발매가 이어졌는데, 캡콤에서 만든 협력 수렵 액션 게임 몬스터 헌터가 대박을 내면서 PSP의 상징과도 같은 타이틀이 되었습니다. 2005년 발매했던 이 게임은 PSP 게임 최초 100만 장을 판매하며 기기 매출을 견인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후 PSP의 밥줄이면서 동시에 캡콤의 새로운 밥줄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휴대기 시장에서 난적 닌텐도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취임한 이와타 사토루 사장이 이끄는 혁신의 닌텐도 DS는 PSP와 거의 동시에 발매했고, 게이머가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 게임기는 일본을 넘어 글로벌로 미친듯이 인기리에 팔려나갔으니 세계에서 무려 1억 5천만 대를 넘겨버리는 닌텐도 역대 최고 휴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PSP는 일본에선 잘 나갔으나 해외 시장에서 휴대기 시장 점유율 10%대로 머물렀으니 이 구타라기의 야심작은 8천만 대 이상을 판 PSP라서 분명 흥행을 했음에도 2인자가 되는 찝찝함을 느껴야 했죠. 아쉽게도 게임 외 영화나 음원 쪽엔 수요가 생기지 않아 구타라기의 워크맨 계획은 절반의 성공만 거두게 됐습니다. 이제 휴대기 시장을 넘어 다시 거치기 시장에서 구타라기는 플레이스테이션 3를 준비하게 됐지만 이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었죠. 구타라기는 이번에도 압도적인 성능으로 시장을 선도하길 바랬으니 모두가 만류하는 상황에도 극구 고집하며 플스3의 심장인 CPU 셀칩을 만들게 됐습니다. 소니와 도시바, IBM까지 함께 개발한 이 셀칩은 5년 동안 4억 달러, 한화로 4천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 만들어냈는데 분명 엄청난 고사양을 자랑하긴 했으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양산에 차질이 생겨 출시를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게 만들었죠. 무엇보다 개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구타라기는 플스2가 그랬듯 이번 플스3도 플스1, 플스2까지 모두 돌리는 하위 호환 기능을 채택했는데, 플스2를 돌리려면 플스3 외에 플스2 전용 이모션 엔진도 추가해서 달아야 했으니 이는 고스란히 게임기 가격 상승을 불러왔죠. 더불어 이번엔 게임 컨트롤러에도 혁신을 불러일으키려 부메랑 모양을 선보였으나 이게 언론과 게이머들의 혹평을 듣기도 했죠. 거기다 처음 공개한 플스3의 가격은 20기가 모델이 499달러, 60기가 모델은 599달러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유저들은 난리가 났죠. 경쟁사인 엑스박스나 닌텐도의 위에 비해 거의 20만원이나 비쌌으니까요. 이렇게 여론이 좋지 않자 구타라기는 한 인터뷰에서 플스3의 성능을 생각하면 저렴한 가격입니다. 같은 식사라도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거랑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는 거랑 가격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무리수 실언을 해버렸으니 유저들의 더 큰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럴 때 2005년 11월 22일 새로운 차세대기의 난적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360을 발매했습니다. 플스3가 개발에 난항을 거듭할 때 1년이나 먼저 출시한 이 엑스박스는 거치기 시장을 인기리에 독주하며 선점하고 있었으니 소니는 애가 탔습니다. 결국 소니는 플스3의 발매 가격을 49,980엔 약 50만원 정도로 인하해서 발매하게 됐고, 이는 플스3가 한 대 팔릴 때마다 소니는 30만원을 손해보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 플스3의 신형 모델들은 갈수록 원래 기능이 다 쑥 빠지게 되죠. 여튼 우여곡절 끝에 플레이스테이션 3는 2006년 11월 11일에 발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옆집 닌텐도의 위도 발매를 하게 됐죠. 하지만 발매하자마자 또 이슈가 있었죠. 바로 컨트롤러였으니, 컨트롤러 자체는 요상한 부메랑 모양에서 기존 컨트롤러로 원상복귀했지만 듀얼쇼크의 상징이었던 핵심 진동 기능이 빠진 상태로 출시가 돼버렸습니다. 이는 진동 기능 특허권을 갖고 있던 이머전과의 소송에서 소니가 지면서 진동 기능을 빼게 된 것이었으니, 아니 그건 소니 니들 사정이고 게이머들은 이게 말이 되냐고 흥분해 있을 때 2007년 2월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의 월드와이드 스튜디오 필 해리슨이 진동은 구시대의 유물이다 라고 발언하며 그 블리자드의 님들 폰 없어요? 로 지금도 회자되는 원조 망언을 선사했으니 게이머들에게 큰 비난을 샀습니다. 상대적으로 엑스박스 360의 컨트롤러는 진동이 빠방했으니 콜 오브 듀티 같은 FPS 게임들에서 엄청난 손맛을 느끼게 해줘 큰 호평을 받으며 유저 유입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소니는 급하게 진동 특허 문제를 해결하고 진동 기능을 탑재해 듀얼쇼크 3를 발매하면서 망가진 외양간을 고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출시를 했어도 악재는 거듭됐죠. 셀 엔진의 구조가 복잡한 건 생산에도 문제를 만들었지만 게임 개발사들에게도 어려움을 준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플스3의 개발 환경은 악몽과도 같았다고들 했다고 하니까요. 이러니 게임들의 발매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기들 성능에 반토막 정도 되는 닌텐도의 위는 글로벌로 1억 대가 넘게 팔리며 엄청나게 성공을 하면서 거치기의 왕자를 다시 뺏어가 버렸으니 무조건 고성능을 고집했던 구타라기에게 빅엿을 선사했습니다. 이렇게 소니는 2006년 약 2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가장 기대했던 게임 분야가 이렇게 되자 소니는 결국 이 쿠타라기 캔을 경질시켜버렸죠. 쿠타라기는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에서 회장이 됐지만 이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자리였으니 쿠타라기는 2007년 6월 그렇게 쓸쓸하게 소니를 떠나게 됐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의 아버지이자 소니의 혁명가였던 한 남자는 이렇게 퇴장하게 됐습니다. 이 플스3는 게임기의 초기 발매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줬고, 게임기의 본질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역시 재밌는 게임이 우선이라는 걸 알게 해줬는데, 하나 안타까운 건 이 플스3는 대기만성형 기기였다는 거였죠. 플레이스테이션은 발매 후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주도권을 잡고 10년이나 장기 집권을 하며 우수한 게임들을 쏟아냈습니다. 지금의 소울 명가였던 그 프롬 소프트를 끌어들인 다크 소울, 데몬즈 소울을 만들어냈고, 잠입 액션 게임에선 그 코지마 히데오가 혼을 갈아 넣어 만든 메탈 기어 솔리드 4탄을 만들어냈으며, 어드벤처 게임에선 인터랙티브 무비의 헤비레인이 인기를 끌었고, 액션에선 갓 오브 워 3라는 명작을 만들어냈으며, 시장을 선도하는 압도적인 독점작으로 그 명성을 얻게 된 너티독이 대활약을 하게 됐죠. 언차티드 시리즈가 모험 액션 게임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라스트 오브 어스로 좀비 아포칼립스물이자 영화 같은 스토리와 연출로 플스3의 판매를 견인했으니, 결과적으로 플스3는 글로벌로 8,700만 대를 팔며 극자로 전환됐고, 엑스박스 360에도 근소하게 승리하며 성공한 콘솔로 자리잡게 됐으니까요. 바로 이렇게 어지러웠던 소니와 플스3 게임 사업부를 정상화시킨 인물이 있었죠. 구타라기의 뒤를 이어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를 살리기 위해 투입돼 지휘봉을 맡은 CEO, 구해말 구원투수이자 소니 자체의 재건을 이끈 인물 히라이 카즈오였습니다. 때는 1960년 도쿄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은행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미국, 캐나다,
일본을 자주 왕래하게 됐고, 이 때문에 소녀는 장거리 이동에 익숙했으며 사람들을 초면에 만나고 대하는 방법들에 대해 아주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1973년에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중등 교육을 받았으니 일본인임에도 그야말로 네이티브 수준의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추게 됐죠. 그의 이름은 히라이 카즈오였습니다. 히라이는 1984년 대학을 졸업하자 지금의 소니 뮤직의 전신인 CBS 레코드에 입사를 하게 됐고, 언어도 되고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왕래가 잦아 미팅을 즐기는 그의 업무는 마케팅이었습니다. 몇 년 후 히라이는 미국 뉴욕에 위치한 소니 뮤직의 국제 업무 부서장에 임명됐습니다. 여기서 그는 일본 뮤지션들의 미국 진출을 도왔고, 1995년엔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GV SCEA에 합류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만들 유능한 개발사들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가 있어 2000년 미국에서 플레이스테이션 2가 발매됐을 때 그가 영입한 개발사들이 다수의 타이틀을 발매하며 미국에서 플스2의 인기를 주도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차분히 공로를 인정받을 때 2006년이 됐습니다. 소니의 야심작 플레이스테이션 3가 발매됐고, 미국에서 히라이는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의 부사장까지 올라 있었죠. 그런데 이 플스3는 여러 악재가 겹쳤고 판매 부진으로 소니는 약 2조 원의 마이너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플스3 개발을 주도했던 수장 일본 소니 엔터테인먼트의 구타라기 캔은 결과를 책임지고 경질되게 됐으니 소니는 그를 대체할 특급 소방수로 바로 이 히라이 카즈오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일본으로 건너온 히라이는 플스3가 왜 안 팔릴까? 라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겼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의 말을 경청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탁월했죠. 그는 10,000명이 넘는 전 직원은 못 만나도 차장급 직원들과는 거의 모두 1대1로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며 면담을 했고, 이렇게 직원들의 입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임자였던 쿠타라기는 플스3를 게임기를 넘어선 홈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고성능 컴퓨터의 개념으로 기획해 부가 기능이 많았지만 이건 고스란히 게임기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켜 전작 플스2보다 플스3는 2배까지 가격이 올라가 버린 상태였죠. 직원들이 생각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의 본질은 게임기라는 걸 새겨들은 히라이는 플스3를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기에서 게임기로 돌아가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게임기 외에 부가적으로 들어갔던 부품들을 다수 제거했고, 구조가 완전 달라서 무리수였던 플스2의 하위 호환 기능까지 삭제하면서 신형 플스3를 만들어내고 게임기 단가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플스3는 2009년 발매 3년 만에 한 대 팔면 30만원씩 손해를 보는 역마진 상태를 해소하게 됐고, 2010년부터 650만 대 판매를 돌파하며 드디어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착실히 플스3를 교훈 삼아 플스4의 제작 방향도 잡고 있었죠. 전작의 셀칩처럼 무리하게 칩셋을 독자로 개발하지 않았고, 반도체 회사인 AMD사의 칩셋을 기반으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이는 비용 절감과 함께 개발사들도 익숙한 기존 환경에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점도 동반됐죠. 거기에 설계가 다른 만큼 그동안 유지됐던 플스의 하이호환 기능도 폐지하고 대신 그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PSP의 후속 기종인 플스 비타도 2011년 12월 17일에 출시하게 됩니다. 기존의 멀티미디어 휴대기라는 PSP의 컨셉을 유지하면서 성능을 대폭 올려 발매했고, 5인치의 OLED 화면, 터치스크린, 카메라 등을 탑재했으니 먼저 발매했던 경쟁사인 닌텐도 3DS에 비하면 2배에 달하는 고성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플스 비타는 소니의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렸죠. 성능은 분명 괜찮았는데 문제는 멱살 잡고 기기 판매를 견인해줄 눈에 띄는 게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플스 비타 전용 매체의 비타 카드가 거들었죠. 성능이 떨어지는 3DS의 게임팩은 8기가까지 담을 수 있는데 반해 비타 카드는 최대 4기가까지만 담을 수 있었으니 이는 게임 개발사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줬는데, 이 시기부턴 이미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카메라나 음악, 영상 감상 같은 부가 기능들은 유명무실해졌으니 더욱 게임기로서의 본질이 중요해졌는데, 닌텐도의 3DS는 그게 됐죠. 마리오 시리즈나 젤다 시리즈, 포켓몬 시리즈, 그리고 동물의 숲, 파이어 엠블렘 같은 자사의 독점 인기 타이틀로 게임기의 구입 가치를 증명했다면 비타엔 그런 킬러 타이틀이 없었죠. 상황이 이럴 때 2011년 9월 13일 닌텐도의 3DS 컨퍼런스에서 이와타 사토루 닌텐도 사장은 캡콤의 츠지모토 류조와 함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다고 공개했습니다.
네, 바로 캡콤의 몬스터 헌터 4가 3DS로 발매된다는 영상이었습니다. 캡콤은 일본에서 플스 비타에 비해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인 이 3DS로 몬스터 헌터의 발매를 결정해버렸고, 이는 곧 PSP를 먹여 살린 간판 타이틀이자 비타로 나오길 기대했던 게이머들에게 큰 충격을 줬으니, 비타는 이렇게 핵심 타이틀까지 닌텐도에 뺏겨버린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플스 비타는 글로벌로 약 1600만 대를 팔며 7500만 대 정도를 판매한 닌텐도의 완전 주도권을 내주고 휴대기 시장을 철수하게 이르렀죠. 휴대기 시장은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래도 거치게서 플레이스테이션 3는 황혼기에 접어들며 독점작과 대작들이 기기 판매를 견인하며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 소니 본사 그 자체였습니다. 소니의 위기는 살짝 뒤로 2005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3년 소니 쇼크를 겪으며 소니는 혁신과 체질 개선을 하겠다며 소니 사장의 5대 이데이 노부유키가 물러나고 콘텐츠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이데이의 의지를 이어받을 후임으로 2005년 그룹 최초로 외국인 경영자인 하워드 스트링거를 최고 경영자로 뽑았습니다. 그는 CBS에서 프로듀서로 활약하며 방송계 예능의 콘텐츠 분야의 강점을 보였으니 그가 소니 픽처스에 있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문제는 소니 전체의 경영권이 그의 손에 들어간 것이었죠. 하워드는 자신의 장기를 살려 콘텐츠 분야로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늘려갔고, 소니라는 전자왕국의 본류인 기술과 가전을 등한시했죠. 오히려 이쪽엔 인원 감축만 해대서 삼성이나 LG 같은 후발주자들한테 제품 경쟁력을 내주고 시장 점유율을 뺏겨버렸습니다. 때문에 소니의 추락은 전보다 더 가속화됐고, 소니 역사상 최악의 CEO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으니 소니는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무너지기 직전까지 몰립니다. 그래서 그때 그의 후임을 찾게 됩니다. 누구보다 소니가 어떤 기업인지 이해하고 있고 미래와 혁신을 가져올 사람이 누굴까? 그 적임자로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이 히라이 카즈오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2012년 히라이는 소니 전체를 이끄는 7대 사장이 됐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52세, 역대 소니 최연소 CEO였으며 소니의 본류인 전자가 아닌 소니 뮤직 출신이자 소니라는 원클럽맨이면서 병사원 출신으로 사장까지 오른 셀러리맨의 신화를 이룬 인물이 됐습니다. 히라이는 역시 뼛속부터 소니맨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소니 본사는 너희를 도와주지 않는다. 각자 벌어서 살아남던지 아니면 죽어라 라며 선대 사장인 이데이 노부유키가 도입한 독립채산제 때문에 소니 안의 계열사들은 서로를 동료가 아니라 적이나 경쟁자로 보고 정보나 자료 공유 따위 없었고, 하워드 스트링거의 기술과 전자제품 멸시로 인해 소니 본사를 불신하며 조직 간의 갈등은 커질 대로 커져 상처만 남아 있었으면서 우린 안 될 거야 라는 패배의식마저 자리하고 있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히라이는 취임 일성으로 원 소니, 바로 하나의 소니를 외쳤습니다. 분열된 회사를 하나로 먼저 뭉치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그는 자신의 장기인 발로 뛰는 소통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감동이라는 액션 플랜을 내세웠죠. 여기서 감동은 고객 감동이 아니라 바로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거였으니, 취임 6개월 동안 전 세계를 돌며 소니 계열사들을 전부 찾아가 미팅을 하며 지사들을 놀래켰습니다. 소니 본사 저것들은 맨날 위에서 명령질만 하고 현장엔 절대 와보지도 않는다 라는 직원들의 인식을 소니맨 출신인 그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는 CEO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 전달하면 된다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니 아래 많은 계열사가 있는데 자신이 그 분야를 다 알 순 없으니 최대한 현장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와 고충을 들어주는데 중점을 둡니다. 이 때문에 그는 어떤 회의든 시작하면 절대 모두 발언을 먼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CEO 자체가 자사 개발부의 팬이 됐습니다. 밥 먹듯이 현장의 연구소를 찾아가 게임기 개발은 어떠냐? 다음 카메라 신형은 뭐냐? 이 부분이 너무 기대된다 라면서 연구원들과 토론하고 때론 경론을 즐겼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연구소에서 소니 직원들은 히라이 씨랑 혹시라도 카메라 얘기를 시작하면 얘기가 끝이 안 나니 조심하라 는 말까지 있었다고 하죠. 사장은 이렇게 너희들의 일에 관심이 넘치고 언제든 지원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줬으니 직원들은 자신들의 일에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소니의 체질 개선도 이뤄냈죠.
먼저 규모가 컸던 소니의 사업부를 TV, 모바일, 카메라 등의 자회사로 다 작게 분리시켰습니다. 기업 규모를 줄여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덕분에 각 사업부의 임직원은 더 큰 자율성과 권한을 얻는 대신 책임도 지게 됐습니다. 이런 조치는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작아진 사업부들은 서로 견제하기보다 교류와 협력을 하기 시작했죠. 하나의 목표를 위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도 단행했습니다. 소니의 근본과 더 같았던 TV 사업부를 70% 가까이 축소시켜버렸죠. TV 사업부는 전자왕국 소니를 상징하는 부서였으니 소니 내부와 주주들도 말이 많았지만 히라이는 성역도 없고 영원한 사업도 없다며 주주들을 설득해 동의를 얻어냈고, 컴퓨터 사업부인 바이오와 화학산업, 리튬이온 배터리 사업도 과감히 정리해버렸죠. 그리고 소니의 새로운 먹거리로 디지털 이미지 사업에 투자를 쏟았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보인 것이었죠. 훗날 이 이미지 센서는 소니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15일 북미에서 먼저 플레이스테이션 4가 공개됐죠. 앞서 말한 원가 절감 덕에 플스4는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1보다 약 10만원이나 저렴했습니다. 발매 첫날에만 100만 대를 팔았다고 하죠. 이 플스4는 국내엔 일본보다 앞서 2013년 12월 27일에 발매가 됐습니다. 추운 겨울이었기에 우려가 많았지만 많은 팬들이 현장에 모였고, 우리 마리오 아저씨로 유명한 한국 지사 대표 카와우치 시로가 울먹이던 그 현장은 많은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죠. 비록 5,000대라는 적은 물량이었지만 바로 품절됐고, 이 형님이 활약해 주신 덕에 플스4는 한글 정발화 타이틀이 넘치는 대한글화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이후 플스4의 PC와 비슷한 개발 환경은 빠르게 개발사들이 게임을 제작해 보급할 수 있게 해줬는데, 특히 소니 독점작들이 꾸준히 안정적인 활약을 해줬습니다. 데몬즈 소울을 만든 프롬소프트의 다크 판타지를 잘 살린 블러드본이 나왔고, 너티독의 인기작의 후속편인 모험 어드벤처 언차티드 4라던가 기계의 생명체가 가득한 오픈월드 어드벤처 호라이즌 제로던, 그리고 마블의 인기 시리즈가 게임으로 거듭나 호쾌한 줄타기 액션을 선보인 스파이더맨 시리즈, 북유럽 신화로 건너가 액션 게임이자 부자지간 스토리로 거듭난 크레토스의 갓 오브 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든 흥행에 성공한 후속편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 그리고 그 90년대를 호령했던 우주 명작 RPG 소리를 듣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몽골 침입을 배경으로 한 사무라이 이야기 고스트 오브 스시마까지 플스4는 발매 초기부터 별 이슈 없이 점유율을 차지하게 됐으니 부실했던 독점작을 선보인 엑스박스에 크게 앞서며 플스4는 글로벌로 1억 1,590만 대를 돌파하며 소니에선 플스2에 필적할 만큼의 성적을 거두게 됐죠. 이렇게 히라이의 소니는 주력인 사업들이 연달아 성적을 거둬줌으로써 2014년 11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2017년에 5천억엔 이상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며 소니는 20년 만에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이렇게 모두가 박수 칠 때 2018년 6년이라는 짧은 재임기간을 맞추고 히라이 카즈오는 사장 자리를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2020년 11월 12일에 출시한 플레이스테이션 5도 2025년 기준 이미 약 9,210만 대 이상을 팔며 순항 중이며, 비타의 아쉬움을 잊지 않고 스트리밍이 아니라 플스4와 플스5 정도의 게임을 자체 구동할 수 있는 차세대 휴대용 게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음 차세대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